AI를 적극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를 제대로 쓰고 있는 기업이 어디고 체급에 맞게 AI 잘 사용하고 있는지, 과하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트래킹하면서 보는 게 부와 가까워지자라는 거예요. AI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자라는 말씀을 꼭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가 빠른데요. 그렇다면 AI는 부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까요? 네, 사실 게임 산업 얘기를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군과 AI를 잘 활용하지 않는 기업군은 단순히 어떤 개발에서의 이슈, 서비스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결국 롱런, 소비자에게 오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출시를 해서 이 게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제품 수명 주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PLC라고. 과거보다 확실히 좀 짧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AI가 들어가면 이게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게임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계에서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소비의 과정에서 AI가 저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면 지금 AI를 사용하고 있는 유통기업들, 미국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AI를 사용하면서 사실 유통단에서의 물류 비용을 많이 줄여냈어요. 미국에 있는 월마트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의 쿠팡이나 CJ 대한통운 같은 물류회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비용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이익으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EPS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상장주들 실적 발표 시즌인데 AI를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가지고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AI를 쓰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자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통신사 중에 이제 K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KT가 이제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났는데 직원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자르고 있어요. 혹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기업 출신이고 KT라는 곳이 일단 시작부터가 국가에서 시작한 국영통신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뽑은 거 아니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통신 서비스가.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부의 흐름이라기보다 또는 어떤 기업의 멀티플 확장, EPS 관점에서 AI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직결될 것이다. 특히 AI가 자본과 노동의 역할을 지금 매우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AI를 적극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결국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AI가 돈을 버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AI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체크하는 게 일단 가장 보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일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사실은 AI를 제대로 쓰고 있는 기업이 어디고 그 기업들이 자신들의 체급에 맞게 AI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를테면 과하게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지, 과하게 비용을 쓰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과도기라서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AI를 제대로 쓰고 있는 기업들을 실적 발표를 매번 트래킹하면서 보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가 아니라 개인, 우리 일단 정말 생활인, 일반적으로 대중의 시각에서 AI를 바라보자면 저는 이미 우리가 투자시장 전반에서 AI가 기업 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별개로 우리 주식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코인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는 이제 아파트를 사거나 그런 것들도 투자로서 지금 매우 중요한 수단인데 그런 것들을 AI에 위탁해서 하는 케이스들 이미 나오고 있어요. 국내 대표적인 증권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AI를 이미 지금 투자 상품 추천이나 개인화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실은 우리가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일종의 일방향적인 경제 채널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투자에 대한 감을 키우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AI에 위탁하는 것도 저는 지금 우리가 개인이 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 차원에서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자면 직장 생활하는 과정에서 AI를 생각보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안 이슈라든지 또는 아직 AI에 대해서 특히 중견급 이상 또는 아직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산업군 섹터에서는 AI에 대해서 상사가 아직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최소한 그냥 문답식 정도로 호기심을 충족하는 정도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PPT를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주요 이슈들, 뉴스들을 내가 직접 번역을 해서 이걸 AI로 내가 통계를 내보는 것,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나 그런 것들을 내가 AI에 직접 넣어보면서 결론을 한번 도출해보는 것, 또 하나 그냥 맛집이라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기호적인 부분, 여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추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그 추천이 나에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호의 데이터들을 AI에 맡기면서 나와 AI가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AI를 직접 나에 맞게 고도화시킬 수 있어요. 지금 유료 서비스들 중에서 이미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I와 친해져 보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일과 별개로 어떤 나의 흥미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도 한번 해봄직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하다한 거를 말하는 건 저도 좀 부담스럽고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권사 모바일의 MTS에 내가 직접 구매한 주식을 검색해서 보면 예전에는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매수 매도의 주체를 그냥 우리가 분석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AI로 어느 정도의 트렌드와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실제로 메인 화면에 많이 UI적으로 노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걸 흘리지 말고 하나하나 내가 데이터를 직접 체크를 하고 정립해 보면서 일종의 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거죠. 증권사 앱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그걸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내가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서비스들 안에서의 AI부터 일단 찾아서 보는 게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것들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AI가 부를 창출하는 것은 알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에서조차 사실은 그런 것들에 소외된 분들이 많은데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주변 환경의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AI가 되게 한 5년 전만 해도 머나먼 일이었잖아요. 뭐 일부 병원이나 일부 IT 기업들은 일부 메이저 금융사들만 AI를 썼는데 지금은 누구나 구글 플레이나 네이버로 검색해도 AI를 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의 대중적 허들이 매우 낮아지고 있고 더 낮아질 거예요. 비용적인 부담은 더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더 빠르게 우리가 AI를 보급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재미난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출시된 지 꽤 오래돼서 뭐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과거의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배틀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게 어떤 개인의 어떤 수준, 역량, 차이, 내가 어떻게 조준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컨트롤을 잘해서 이걸 치킨을 먹냐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AI가 나의 실력을 키워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게임을 잘 못해도 내 수준에 맞는 AI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크래프톤이라는 개발사에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게임을 못해도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내가 게임을 잘하든 잘 못하든 상관없는 이슈인 거잖아요. AI는 모든 사람이 즐기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거는 개인의 능력과 어떤 격차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모두가 AI를 쓸 수 있는 정책적인 환경을 우리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 AI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AI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은 AI를 상용화라고 말하는 부분도 되게 UI, UX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왜냐면 이게 AI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서비스처럼 써야 되거든요. 카카오 택시나 카카오 뱅크처럼 우리가 정말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서비스여야 하는데 챗GPT가 매우 중요한 것들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챗GPT를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챗GPT를 검색해서 써본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내가 광화문까지 갈 때 가장 빠르게 가는 법을 과거에는 네이버로 검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챗GPT를 검색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챗GPT가 유료 서비스들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더 효율화되고 고도화된 형태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뭐 3만원, 5만원, 10만원씩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미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올해 대중화된 서비스를 연내 내놓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매우 어려운 얘기예요. AI를 대중화시킨다는 건. 근데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카카오 택시 저녁 11시에 퇴근하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000원을 내고 블루를 부를까? 돈이 많은 분들은 만원, 2만원을 더 웃돈을 얹어서 블랙을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이 없는 분들은 계속 불러도 끝까지 택시가 안 오니까 30분 부르다가 그냥 버스랑 다른 형태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카카오 택시를 부를 때 내가 카카오의 에이전트를 부르고 나 1시간 안에 집에 가고 싶어. 적당한 방법을 찾아줘. 아니면 나 1, 2만 원 정도 돈을 쓸 테니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 아니면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기다린다고 집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에 대한 답을 매우 능동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답변해 줄 거고 이게 머나먼 일이 아니라 연내에 나올 겁니다. 즉 우리가 AI를 정말 너 대중화적인 형태로 쓸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AI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저는 올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개인이 부를 쌓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부를 쌓는다라는 점은 뭐 사실 저도 뭐 부자가 아니라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부자들을 만나면 사실 같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매우 부지런하시고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저것 때문에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내일이, 되게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일례로 요즘 새로 나오는 걸그룹 노래를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열린 자세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전 디지털 시대에 상대적으로 부를 조금 더 빨리 쌓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이것도 되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얘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그리고 그 미국 안에서 부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그리고 그들의 목적과 그들이 어떤 거를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호기심을 갖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분들 주변에 머물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시대거든요. SNS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인스타그램이 뭐 많은 부작용을 낳는 소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을 만한 채널들은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X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호흡과 소통의 채널을 우리가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나쁜 점만 우리가 들춰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AI 시대를 맞이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네, 뭐 앞서 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부와 가까워지자라는 거예요.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와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AI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저도 개발자가 아니고 모두가 우리가 사실은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I를 되게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AI 서비스를 써보는 것부터, 그리고 AI가 적용된 서비스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한 번쯤 눌러보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AI 기업에 내가 종사할 수 있어? 내가 그 기업에 취직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부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좀 놓아버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극화 속에서 내가 저 직종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패배주의적인 시각으로 놓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요즘 정말 큰 기업들 내지는 돈이 많이 도는 섹터의 산업군들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할 사람이 없어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결국은 그 패배주의에 탈피하는 것부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회가 공정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 대한 당연한 지원과 복지가 뒤따라야 되는 거는 AI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겠지만, 일단 그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부터 해보자라는 말씀을 꼭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